안녕하신가 친구요. 오늘은 2018년 7월 6일 오전 1시를 지나고 있어. 그 ASP.NET Core 2.1 여섯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워볼 거냐면은 그 간단한 엔티티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본 설정을 한번 해봤잖아. 그래서 그 기본 설정된 프로젝트, 그 내가 만든 엔티티 프레임워크 코어 스터디라는 그 솔루션 프로젝트에서 만들어 놓은 로컬 DB로 이렇게 일정의 쿼리를 수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도록 할게. 일단 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너도 잘 알겠지. MS SQL이건 오라클이건 MySQL이건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가져올 때에 그 정보를 어떤 정보를 가져오겠다 하는 명령문을 일종의 SQL 그 스트럭처 쿼리 랭귀지라고 하지, 구조화된 그런 쿼리 언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 언어들이 엔티티 프레임워크에서는 C# 코드로 이렇게 구현이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select, insert, update, delete 이런 부분들이 SQL 쿼리를 잘 몰라도 링크라든지 아니면 엔티티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있다면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일단은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하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 일단은 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도록 할게. 일단 쿼리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가 있는지 그냥 가볍게 살펴보도록 할게. select 쿼리가 있지. select 쿼리는 어떠한 데이터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쭉 가져오는 것을, 그러니까 리스트를 가져오건, 그러니까 select를 하게 되면은 어떤 것을 선택했다는 뜻이지. 선택한 것들을 가져온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그게 하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리스트, 2개 이상의 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nsert 쿼리지. insert 쿼리는 어떤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신규로 새롭게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insert 쿼리를 사용하게 되지. 그리고 세 번째, update.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담겨 있다. 기존 정보를 수정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쿼리인 거지. 기본적인 좀 쿼리의 구조도 한번 적어줄까? 잘 알겠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select 쿼리. 그 다음에 MS SQL 기준으로 작성을 하는 거야. 그래서 insert는 insert into user 해서 뭐 user id, user name, values,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인풋된 내용들이지. 뭐 이런 식으로. 홍길동, 여기는 숫자라고 하면은 1번 사용자를 홍길동으로 추가하겠다는 이런 인서트 쿼리가 있겠지. 그 다음에 업데이트 쿼리는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여기서 이제 알겠지만은 이 웨어절이 없이 그냥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되면은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유저의 이름이 권길동으로 변한다는 거 너도 잘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업데이트는 반드시 웨어절을 써줘야 된다.
거 한번 쭉 적어보지 뭐. 그래서 1번 사용자의 이름을 권길동, 홍길동에서 권길동으로 바꾸겠다,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 딜리트. 자, 이런 식으로 MS SQL에서 정의된 쿼리들,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쿼리들이지, 이런 그 네 가지의 쿼리를 많이 쓰게 되지. 이 부분들을 그 엔티티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런 일련의 뭐 셀렉트 쿼리 혹은 뭐 인서트 쿼리, 이런 직접 쿼리를 쓰지 않고 소스 코드만으로도, C# 코드로만으로도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가공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엔티티 프레임워크 코어 스터디 솔루션을 한번 열어주도록 할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작성된 것을 볼 수 있을 거야. 좀 여기서는 다시금 설명을 하면, 여기 이제 DB 컨텍스트 부분이지. DB 컨텍스트는 데이터베이스와 우리 C#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연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사전 같은 것들이지. 그래서 여기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데이터든지 불러올 수가 없다. 여기서 정의가 되어 있어야지 우리의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그 부분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모델 클래스. 모델 클래스는 데이터베이스의 그 테이블을 의미하는 거지. 테이블이 있고 그 테이블 안에 어떤 컬럼들이 있는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을 모델 클래스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이제 이렇게만 구현이 되면 이제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이 메인 함수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선언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자의 리스트를 가져온다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일단 여기 기존에 작성된 내용들은 모두 삭제를 하고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 자, 그러면은 근데 이전 시간에는 내가 이제 아주 쉬운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다 붙여줬었는데,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을 좀 분리를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 그래서 오른쪽 편에 솔루션 익스플로러를 열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도록 할게. 고정을 시켜주면 특별한 폴더 내용이 없는데 폴더를 하나 구성해 주도록 할게. 그래서 여기 프로젝트에다가 마우스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런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add 해서 new folder 해가지고 여기다가 모델 뭐 entities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은 기존에 우리가 1.1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델스 이런 식으로 폴더를 정의를 해줘도 돼.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정의한 모델 클래스들을 여기다 다 담을 거야. 근데 흔히 이제 이거는 뭐 개발자마다 좀 다르긴 한데, 모델스라고 적는 개발자분들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직원,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NET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직원들은 예로부터 엔티티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엔티티스 해가지고 엔티티들이 모여있는 것들을 의미를 해. 근데 이 엔티티가 뭐냐 이거야. 유저 클래스 혹은 뭐 포지션 뭐 이런 뭐 직급을 다룬다든지 뭐 여러가지 이러한 일련의 그 모델 클래스들을 그냥 엔티티라고 부르더라고. 그래서 엔티티라고 이렇게 적어주도록 할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add, 여기서 클릭을 하고 우측 버튼 눌러서 add 해서 여기 하단부에 보면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지? 혹은 여기에서 new item 눌러서 여기 첫 번째 클래스를 눌러주고 이름을 유저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주도록 할게. 우리가 기존에 이제 메인 program.cs에서 이 모델 클래스가 정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자,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 주도록 할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고, 위에 쓸데없는 유직문은 이런 식으로 컨트롤 점 눌러서 리무브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모델 클래스를 이렇게 따로 빼주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DB 컨텍스트 부분을 빼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 동일하게 해서 add 해서 이번에도 새로운 폴더를 추가를 해주는데, 이번에는 이름을 데이터라고 그냥 간단하게 적어주도록 할게. 자, 그리고 데이터라는 폴더가 만들어지면 여기서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해서 add 클래스 눌러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할 그 클래스의 이름은 이거지. ef study db context. 그래서 적어주도록 할게. ef study db context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동일하게 program.cs에서 우리가 기존에 구현했던 이 부분들을 모두 이렇게 컷 잘라내서 여기 데이터에 있는 ef study db context 부분에 이렇게 붙여주도록 할게. 자, 붙여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나게 될 거야. 그 오류가 나게 된 이유는 유직문이 제대로 붙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여기 보면 db 컨텍스트, 상속받는 db 컨텍스트 부분을 컨트롤 점 해주게 되면은 인텔리센스 작동하면서 유직문을 붙여라, 이 부분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래서 클릭. 그래서 그 엔티티 프레임워크 관련 이런 오류들은 다 사라졌고, 그 다음 여기에 유저만 빨간색이 남았는데, 이 부분도 이제 엔티티스에 있는 유저 클래스를 유직문으로 추가를 해줘야 되겠지. 동일하게 컨트롤 점 눌러줘서 엔티티스 해가지고 위에 이 두 가지가 유직문으로 추가가 된 걸 볼 수 있어. 나머지는 컨트롤 점 눌러서 여기 다 삭제를 해주도록 할게.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깔끔하게 분리가 되었고, 우리는 오직 이제 엔티티 프레임워크 실제 로직만 이제 집중을 해서 볼 수 있게 됐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했던 것들 폴더는 다 닫아주도록 할게. 참고로 여기에서 우리가 만든 폴더가 실질적으로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자, 이게 솔루션 폴더인데, 솔루션 폴더 안에 여기 또 폴더 또 똑같은 이름의 폴더가 또 있지. 이게 이제 프로젝트 그 뭐랄까, 그래, 프로젝트 폴더야. 프로젝트 폴더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폴더가 있고, 그 프로젝트 안에서 폴더를 만들었을 때 동일하게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폴더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폴더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만들었던 CS 파일들이 이렇게 보일 거고. 자, 어쨌건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에 이제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이 부분들 다시 요 오류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클릭을 한번 해주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뜨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해줘도 이런 식으로 인텔리센스 내용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유직문 추가를 해서 엔티티 프레임워크 코어 이 부분이 연동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준비가 다 됐지.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자. 자,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셀렉트 쿼리지. 셀렉트 쿼리. 셀렉트 쿼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바 타입의 리스트라고 정의를 할게. 리스트 뭐 셀렉트 리스트라고 이름을 지을게. 그리고 우리는 db가 있지. db 컨텍스트에서 db라는 것을 어떻게 이제 데이터를 db라고 선언을 했고, 그 db에서 어떤 테이블의 정보를 가져온다 해서 db를 먼저 적어준 다음에 점 해주고, 우리가 테이블을 그 로컬 db에 정의를 했던 게 이전 시간에서 보면은, 자, ASP.NET Core DB라고 우리가 만들어 줬었지. 그 여기에 보면 테이블이 이제 유저 테이블이 만들어졌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정의해 놨던 유저를 적어 주도록 할게. 유저스. 자,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만 적어도 셀렉트 쿼리가 들어가는 게 특징이야. 자, 이거의
그 이제 이렇게만 해줘도 셀렉트 쿼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 바 타입의 실제 타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을 가지고는 있어야 돼. 왜냐면은 우리가 그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리턴 타입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도 많고 뭐 뭐랄까 이런 C샵이나 자바 같은 이런 메모리가 매니지 되는 그런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뭐 그냥 모든 이런 하다못해 변수들의 타입조차도 이 프레임워크나 아니면 런타임에다가 맡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근데 이 반드시 이게 어떤 변수나 어떤 값을 담았을 때 이 변수의 실제 변화하는 그 데이터 타입이 무엇인지 항상 확인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나중에 개발할 때도 막힘없이, 그리고 나중에 공부할 때도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좀 더 빨리가 될 거야. 빨리 되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것들을 하든 여기 바 타입에 어떤 데이터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는 것을 권장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마우스 올려놓게 되면은 여기 보이지? dbset 해가지고 데이터 타입 tentity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지? 실질적으로 이거는 여기 보면은 dbset으로 셀렉트 리스트가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어. 아니면 여기 바 타입에다 클릭을 해주고 컨트롤 점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 타입을 다시 이전 타입으로, 바 타입이 아닌 원래 원 타입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지. 근데 너무 지저분하니까 유직문으로 좀 빼주도록 할게.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왜 오류가 나는가? 컨트롤 점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앞에 걸 빼먹었구나. 어찌됐건 그래서 이제 dbset이라는 이런 그 타입으로 정의가 된 걸 볼 수가 있어. 근데 보통 이런 dbset으로 타입이 정의가 된 걸 그대로 사용하진 않아.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좀 더 뭐 확장성 있는 쿼리를 작성하는데 약간 뭐랄까 또 이 dbset이라는 것을 처리하기에는 우리가 좀 방대한 익스텐션, 그러니까 방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 확장성 있는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단순 타입을 dbset으로 하는 경우에는 잘 없어. 특히 웹에서는 더더욱 그냥 뭐 제네릭 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스트링, 인티저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들어가는 게 낫지 dbset을 사용하진 않아. 하지만 이렇게 변화한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어. 그래서 dbset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로 이렇게 셀렉트 쿼리는 이렇게 작성이 된다. 자 두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도 작성이 될 수 있어. 자 동일하게 바 타입으로 할게. 그래서 to list라는 것을 적어주도록 할게. 자 to list를 적었는데, to list를 적었을 때 지금 오류가 나는 부분이 보이지? 이 부분은 링크라는 부분이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유직문에 링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동일하게 컨트롤 점 눌러주면 시스템.링크 이 부분은 유직문 추가하겠다. 그래서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상단부에 이제 링크가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어. 자 링크는 흔히 우리가 원래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할 때는 SQL 쿼리문을 직접 날렸었지만은, 링크는 C# 코드로 그런 쿼리를 날려줄 수 있도록 설계된 기능 혹은 C샵의 세부 언어라고 볼 수가 있어. 세부 언어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링크 투 C 쿼리라고 해서 좀 진짜 뭐랄까 쿼리를 작성하는 듯한 느낌의 C샵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 그런 부분은 이제 차차 설명을 하도록 할게. 지금은 아주
가볍고 아주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냥 링크만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to 리스트화 시키게 되면은 여기에 select 리스트의 타입은 리스트 제네릭이 돼. 리스트 제네릭인데 안에 그 엔티티 타입은 유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진짜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 여기다 바 타입에 클릭을 한번 해주고 컨트롤 점 눌러주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변화한 걸 볼 수 있어. 이것도 컨트롤 점 해줘서 유증문, 그래서 이제 시스템 컬렉션 점 제네릭 이 부분 추가를 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두 번째의 셀렉트 쿼리를 날리는 방법론이라고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셀렉트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부분 알고 있으면 되겠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이거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한데 좀 더 타입을 좀 더 다양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I enumerable 이런 식으로 해서 컨트롤 점 눌러줘서 enumerable 이런 식으로 적어준 것도 이게 보이겠지. 보통 이거는 아까와 동일한 방식으로 바 타입으로 설계를 했을 때 여기서 to 리스트를 쓰기보다는 as 그 enumerable 이 부분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 select 리스트가 I enumerable 그 타입으로 변환이 된 걸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컨트롤 점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enum 그러니까 열거 형태처럼 이라는 뜻이겠지. 이 메서드의 이름만 봐도, 그러니까 어떠한 리스트가 있는데 혹은 어떤 데이터, 유저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가 그냥 열거 형태처럼 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게 되면 실제 타입은 그 리스트 제네릭이 아니라 enumerable 제네릭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걸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이고, 좀 더 내려서 좀 더 자세하게 그 다음에 한 개가 더 있어. 한 개가 더 있는데 var select. 자 이거는 뭐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어. 이게 linked SQL이라는 건데 linked SQL을 한번 적어주도록 할게. from user in db. 이건 그냥 지금은 이해가 안 될 거야.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라고 한번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뭐 where 뭐 user id는 1, 자 이런 식으로 셀렉트를 안 적어줘도 될까? 그냥 간단하게 적어주도록 할게. 이렇게 해서 to 리스트화 시켜야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linked SQL이라는 링크에서 좀 더 발전된 linked SQL이라고 불러. 이걸 좀 적어줄까? link to SQL. 이걸 왜 link to SQL이라고 부르냐면은 링크식은 흔히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to 리스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웨어절, 뭐 오더 바이절, 그룹 바이절 이런 식으로 쭉 그 정의가 되어 있는 메서드 체이닝 형식의 것들을 링크라고 부르는데, 그 링크가 좀 더 발전을 해서 진짜 SQL처럼 작성을 할 수 있는가.
해서 나온 게 이거야. 좀 더 이걸로 하게 되면은 뭔가 좀 제약사항이 있고, 뭔가 뭐랄까 이런 투 리스트 혹은 뭐 웨어절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작성되는 경향이 있거든. 그 많이 작성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좀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기존의 개발자들도 SQL 그 랭귀지 SQL을 작성하는 게 좀 더 익숙하다 보니 약간 이 링크를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진짜 SQL 문을 직접 작성하는 듯한 느낌을 C# 코드에 반영한 게 이거야. 그래서 이게 링크 투 SQL이야. 진짜 이렇게 from절이 있고 select절이 있고, 아까 내가 앞서 where절도 이렇게 적었었는데 where절 뭐 여기 뭐 order by 절도 쭉 적을 수가 있거든. 그렇게 적을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진짜 쿼리를 적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되지. 자, 근데 그러면 이걸 링크 투 SQL 쓰는 곳이 있나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 링크 투 SQL은 한국에서는 링크 투 SQL을 쓰시는 분들 잘 못 봤어. 내가 예전에 그 예전 회사에서 근무할 때는 정말 한 C# 개발자 10분 중에 한 분? 두 분 정도 썼던 것 같아. 정말 링크 투 SQL은 진짜 한 분도 겨우 보기 힘들었어. 보통 다들 이렇게 투 리스트 같이 이런 메서드 체이닝 형식으로 쓰는 걸 좀 좋아라 하시더라고. 오히려 링크 투 SQL이 더 어렵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링크 투 SQL을 잘 쓰지는 않았어. 그렇지만 이게 실질적인 여기 투 리스트나 뭐 이런 식으로 where 뭐 이런 식으로 이것보다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간결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권장을 하는 바야, 난 개인적으로. 근데 판단은 본인이 선택을 해서 이게 더 쉽다 하면 이걸로 써도 되고, 아니면 이게 더 쉬운 것 같다 해서 이걸로 써도 될 거야. 참고로 링크 투 SQL을 가장 많이 쓰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우리가 개발자들이 사랑하는 스택 오버플로우가 링크 투 SQL을 작성을 해서 하고 있어. 이전에도 내가 간단 뭐 설명을 했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설명을 하면은 스택 오버플로우 웹사이트, 이게 이제 개발자의 페이스북이라고 해야 될까? 개발자 업계의 페이스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엄청난 사이트인데, 이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서버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SQL, MS SQL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ASP, .NET, MVC5가 적용된 웹사이트로 운영이 되고 있어. 그러면 이 ASP.NET MVC5랑 MS SQL을 연동하는 게 뭐냐? 바로 링크 투 SQL이야.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를 누가 이야기했냐면은 그 스택 오버플로우 창업주가 그런 얘기를 블로그에다가, 스택 오버플로우 블로그에 있거든. 거기에 적었던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링크 투 SQL은 스택 오버플로우에서도 사용할 만큼 굉장히 좋은 기능이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좀 엔티티 프레임워크로 고급화돼서 쓴다고 하면은 거의 링크 투 SQL 쓰고 있다고 보면 돼. 그래서 좀 더 상세한 쿼리라든지 이런 부분 작성할 때 이거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링크 투 SQL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해.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설명하고, 그러면 이제 링크 투 SQL로 작성을 했을 때 이 데이터 타입이 무엇일까? 의문점이 또 들 수 있겠지.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바에다 올려놓고 컨트롤 점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형식을 바꾸게 되는데 보이지? 이번에 처음 보게 되는 내용이 보일 거야. iQueryable 이라는 이런 뭐랄까 약간 제네릭 리스트 같이 여기다가 모델 클래스를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iQueryable 이라는 게
보일 거야. 이 iQueryable 같은 경우에는 iEnumerable 그 다음에 iQueryable 이런 식으로 다 상속을 받고 있는 내용의 인터페이스이고, 이 쿼리어블을 좀 더 설명을 하면은 뭐랄까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어떤 링크로 어떤 그 링크 쿼리문을 작성을 했어. 링크 쿼리문을 작성을 했는데, 이 작성을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웨어절이나 오더바이절 같이, 이렇게 오더바이는 이렇게 뭐 순서를 바꾼다거나 할 수 있잖아. 내림차순, 오름차순 그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고, 웨어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셀렉트해서 가져온 데이터 중에 또 웨어절을 한 번 더 쓸 수 있고, 그러니까 계속 링크 투 시퀄로 혹은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 링크로도 계속 쿼리를 재작성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게 iQueryable이야. 반면에 iEnumerable은 물론 여기서 이제 링크를 적용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 자, iEnumerable도 이렇게 추가적인 링크 작성이 가능한 게 보이네. 그런데 일단 내가 그 예전에 링크 투 시퀄 공부할 때 iEnumerable이랑 iQueryable에 대해서 차이점을 논하는 그런 걸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 기억을 좀 자세하게는 내가 다시 한번 보고 설명을 해줄 텐데, 이 iEnumerable이랑 iQueryable의 차이점을 한번 그냥 간단하게 짚어볼게. 둘 다 어떤 이런 익스텐션 쿼리 같은 경우에는 작성이 가능해. 앞서 봤듯이 여기서 이제 iEnumerable 이걸 테스트해야 돼. 되는구나. 둘 다 이런 추가적인 쿼리문이 작성이 가능하다. 예전에는 내가 .NET 프레임워크 4 시절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가능한 것 같아. 이 부분 일단 지울게. 그래서 원래는 이게 iEnumerable이 그 추가적인 쿼리문 작성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작성이 둘 다 가능하고, 그럼 둘 다 가능할 때 iQueryable이랑 enumerable의 차이점이 없다면 왜 이걸 따로 분리를 해놨냐에 대해서 의문이 가질 수 있게 될 거야. 근데 그 의문의 명확한 차이점이 그 의문을 해소시켜줄 명확한 차이점이 있어. 먼저 iEnumerable은 어떤 쿼리를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넘겼을 때 그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지. 그 데이터가 나왔을 때 그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용자들이지, 사용자 컴퓨터 메모리에다가 담아 놓는 거야, 그 데이터들을. 어떤 그 데이터가, 예를 들어 유저라는 데이터가 10명의 데이터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서버를 통해서 로드가 되는데, 로드가 됐을 때 메모리로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메모리로 전송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메모리가 전송이 돼서 거기서 추가적인 쿼리 작성이 가능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서 클라이언트로 그 데이터 10명이 전해지고, 클라이언트에서 추가적인 뭐 웨어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 데이터가 가공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문제점이 뭐냐면은, 클라이언트 컴퓨터잖아. 클라이언트 컴퓨터들은
좋은 컴퓨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 서버보다 퍼포먼스, 성능이 아주 낮기 때문에 느리다는 단점이 있어. 그래서 iNumerable을 쓴다는 것 자체는 클라이언트 쪽의 메모리를 사용한다는 거고, 그 메모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느리다는 게, 퍼포먼스가 느리다는 게 단점이지. 하지만 이 퍼포먼스가 느리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 서버의 부담이 줄어드는 거지. 왜냐하면 클라이언트 쪽의 메모리를 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장단점이 있는 거지. 그리고 자, 두 번째는 iQueryable. 자, 이것도 동일해. 쿼리를 데이터베이스로 넘겨서 데이터를 받아냈어. 10명의 데이터를. 그러면 이거는 어디 상에다가 저장을 하면은 위에랑 다르다고 생각하면 바로 답이 나오겠지. 서버에서 메모리에 저장을 하는 거야. 이 데이터들을 10명을 셀렉팅 해가지고 그 메모리 상에다가 얹혀 놓는 거지. 얹혀 놓은 상태에서 뭐랄까, 웨어절이라든지 오더바이 기능이 들어왔을 때 곧바로 서버가 다시 재가공시키는 거야. 그 데이터들을, 메모리 상에 있는 10명의 데이터들을 예를 들어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던 걸 다시 오름차순으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그래서 이제 서버가 처리하다 보니 굉장히 빠르다는 게 특징이지. 빠르다는 게 특징인데 문제는 빠르지만 어쨌건 서버 자원을 이용한다는 거지. 이런 어떤 특정 한 명의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데이터, 그 데이터가 10명분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10명분의 데이터를 서버 메모리에다가 담아 놓는다면 서버의 메모리가 나중에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족하게 되지. 그래서 이제 이 iEnumerable이랑 iQueryable이랑 좀 뭐랄까, 본인이, 우리 개발자가 생각을 했을 때 이걸 쓰는 게 맞느냐 저걸 쓰는 걸 맞느냐, 이걸 잘 구분해서 써야지 퍼포먼스 향상에 도움이 된다. 혹은 서버 자원, 그러니까 서버 코스트를 아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걸, 그런 거를, 이 부분을 알아야지만 정말 링크 잘 쓴다 혹은 엔티티 프레임워크 잘 쓴다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iEnumerable은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속도가 느리다는 그 단점이 있지만 서버 자원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iQueryable은 서버가 처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지만 대신에 서버 자원을 쓰기 때문에 나중에 서버 코스트가 높아질 수 있다. 그 부분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다. 자, 그래, 링크 투 SQL 설명하다 이까지 왔네. 그래서 이 정도로 셀렉트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해봤다. 총 4가지가 나오게 되지. 그래서 링크 투 SQL, 셀렉트 이렇게 했고, 자, 그러면 실제로 셀렉트가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 우리가 흔히 쓰는 to 리스트를 통해서 for each문을 써가지고 작성을 하도록 할게. for each문은 for each 해놓고 여기 아래 인텔리센스가 작동이 되었을 때 탭 하게 되면 이렇게 자동 완성 되는 부분 알고 있지? 그래서 이 부분 사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탭은 이쪽에 아이템 부분에 뭐 그대로 놔도 돼. 아이템 부분 놔두고 컬렉션 부분에 select list라고 작성을 하도록 할게. 그 다음에 이제 콘솔 라이트 라인으로 찍어 보여야 되겠지? 그래서 CW 탭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근데 시스템 점이 거슬리니까 이 부분도 컨트롤 점 해줘서 using 시스템이 추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찍어 보도록 하자. 아이템 점 유저 네임 해가지고 컨트롤 F5번을 하게 되면은 디버깅 없이 그냥 쭉 볼 수 있게 되겠지. 그래서 컨트롤 F5번 눌러 보도록 할게. 자, 그래서 어제 작성했었던
영어로 된 홍길동과 한글로 된 홍길동 이렇게 두 명의 사용자가 등록이 돼 있다는 게 확인이 되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이것도 동일하지. 이것도 한번 써볼까? 이렇게 되면, 자, 다시 컨트롤 F5번 해서 실행 하면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완료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 두 번째 인서트 쿼리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셀렉트 쿼리는 사실 이제 받는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정의가 되지만은, 인서트 쿼리 같은 경우에는 딱 한 가지야. 딱 한 가지.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 db.user.add는 우리가 추가하는 모델이 있고, db save change 이렇게 하면은 인서트 쿼리가 작성이 되는 걸, 인서트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뭐냐, 설명을 해줄게. 이 db는 우리가 그 선언한 db 컨텍스트지. db 컨텍스트에서 users라는 테이블을 쓸 건데, users라는 테이블에다가 뭔가를 추가할 거야. 근데 뭘 추가를 하느냐, 이 t를 추가한다. 이 t는 우리가 지금 이 예제에서는 유저 클래스겠지. 그래서 유저를 추가하겠다. 그래서 유저를 추가를 했는데, 이거를 명확하게 확정하기로 명령을 전달할게 하는 게 이제 save change라는 이 메서드야. 이 save change는 뭐랄까, 인서트나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을 때 반드시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은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되지 않아.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실행을 해야 유저 테이블에 새로운 유저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자. 자, 요 밑에 거는 쭉 이렇게 주석 처리 안 까먹었지? 컨트롤 KC 혹은 컨트롤 KU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주석이 풀렸다 잡혔다 하는 것들 확인하면 되겠다. 혹은 컨트롤 슬러시를 눌러도 여기서는 안 되는구나. 컨트롤 KC로 기억하면 되겠다. 그래서 쭉 내려서 그러면 한번 유저가 들어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자, db 해서 users 테이블을 선택을 했고, 그 테이블에다가 어떠한 유저를 추가를 한다. 추가를 하는데 new user 해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는 거지. 원래 원칙상 이런 거지. 유저는 new user 해서 유저 번호는 지금 3번부터 시작하겠지. 혹은 유저의 이름은 임길동, 그 다음에 유저의 생년월일은 뭐 80년 10월 10일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겠지. 근데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 여기에 new 객체 생성자에 보면은 이렇게 점점점 들어간 게 보이지. 이게 이제 인텔리센스가 작동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효과적인 C# 코드 작성할 수 있다는 그 알림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컨트롤 점 눌러주게 되면은 Object Initialization can be simplified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지. 그러니까 이제 오브젝트를 선언을 해서 Initializing, 그러니까 이제 초기화를 시킨다. 초기화를 시킨다는 거는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초기화라면 원복을, 그러니까 완전 원초적인 상태로 되돌린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초기화라는 거는 원래 원 뜻은 어떤 값이 없는데 그거를 초기 기본값화 한다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초기 기본값화를 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객체를 선언을 했는데 그게 그 사용자의 번호를 3번이라고 초기화했고 이름도 임길동이라고 초기화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니셜라이징. 그래서 이 부분을 심플리파이 해보자. 간단하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게 되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도 이제 따로 어떤 변수에다가 또 담은 거잖아. 그럼 이 변수 선언조차 필요가 없다 하면은 요거를 그냥 통째로 이렇게 new 객체 생성부터 그 괄호 끝까지 해서 이 부분을 잘라내게 해서 여기 add 안에다가 paste 해서 이런 식으로 추가해주면 추가가 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만약에 코드를 여기까지만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 그리고 코드가 실행이 완료되면은 인서트 완료 이렇게 적어 놓을게. 자, 이렇게 적어 놓고 한번 이번에는 그냥 F5번을 누르거나 아니면 상단부에 이 플레이 버튼, 이게 이제 디버깅을 한 상태에서 진행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서 F5번. 그래서 이렇게 딱 이제 중단점, 우리가 아까 F9번으로 해서 여기 빨간색 이렇게 줄 쭉 하는 그 디버깅 중단점을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디버깅 모드에 이렇게 딱 걸려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내렸다. 그래서 이제 add를 시켰잖아. add를 시켰다면은 이 순간 데이터베이스에도 추가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데이터가 추가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지. 그래서 이제 로컬 데이터베이스, 로컬 DB에서 DB 우리가 만든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 중에 유저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뷰 데이터 해서 쿼리를 데이터를 확인을 한 거지. 근데 우리가 정의한 하나 두 개의 유저만 있을 뿐 지금 추가한 임길동이 여기에 안 들어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이유인즉슨 여기 save change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이 부분 Shift F5번 눌러서 이제 디버깅 모드 끄고, 자, 이번에는 여기 s가 빠졌구나. 여기 db.savechanges 해야지. 이제 이게 마치 이런 거야. 오라클 DB에서 이제 커밋, 뭐 오라클이든 MS SQL이든 커밋 하는 거지. 커밋 처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db save changes 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 자, 여기에 이제 F9번을 눌러서 중단점을 잡고 다시 디버깅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이 add까지만 진행을 했을 때는 새로 고침을 해도 데이터는 두 개가 남아있지. 근데 여기서 F10번을 해서 요 다음 번을 넘어가게 되면은, 혹은 F10번을 누르거나 여기에 보면 여기 이 버튼을 눌러도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처리가 되는 기능이 있지.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중단점은 여기서 걸렸는데 save change가 정상적으로 명령이 들어갔어. 왜냐하면 명령이 잘못 들어가거나 오류가 나게 되면은 exception이 발생하는데, exception이 발생하지 않고 이제 console.writeLine 쪽으로 걸렸다는 건 이제 정상적으로 추가가 됐다는 거지. 그럼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확인해 보자. 지금 두 개인데 여기서 새로 고침 리프레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짠, 이렇게 세 개 임길동이라는 사용자가 추가가 된 걸 볼 수 있어. 그래서 db.savechanges는 이거 반드시 잊지 말고 반드시 해야지 인서트가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F5번 해서 이렇게 종료. 그 중단점 F9번 눌러서 중단점 없애주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 자, 이 부분 작성했던 건 지우도록 할게. 그래서 save change는 commit 같은 부분이다.
그리고 이번엔 세 번째 업데이트 쿼리야. 업데이트 쿼리도 사실 원래 원칙적으로는 하나밖에 없는데 우회적으로 한 가지가 더 있긴 해. 근데 그 우회적으로 한 가지 더 하는 방법은 쓸데없는 자원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이걸 안 알려주는 게 오히려 너에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냥 한 줄로 작성이 가능하거든. 두 줄이구나. 두 줄로 작성이 가능하거든. 근데 이 엔티티 프레임워크를 잘 공부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인서트, 셀렉트만 공부하면 다 했지 싶어가지고 업데이트를 공부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짜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런 분들은 업데이트 쿼리가 5줄, 6줄 이렇게 작성이 될 수도 있어. 그냥 단순히 있는 사용자의 데이터 한 개를 변환시키는데도 그렇게 많이 작성하게 되는데, 어찌됐건 업데이트 쿼리의 아주 최적인 그 마이크로소프트 권장 그 명령문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 자, db 엔트리, 여기 이제 우리가 하는 t가 들어가고 state entity,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entity entity state modify. 유저 아이디가 1번이고 유저 네임이 영어로 홍길동이 되어 있는 분을 장길동이라고 바꿔보도록 할게. 이런 식으로 해서 유저 넘버, 유저 아이디가 1번인 사용자가 있잖아. 우리의 사용자는 그 영어 이름으로 된 홍길동인데 이 홍길동의 이름을 한글 이름 장길동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유저라고 적어주도록 할게. 우리가 이제 변경하고자 하는 어떤 특정 유저의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그 엔트리 db.entry에다가 담아준 다음에 그 스테이트 상태가 modify, 그러니까 수정 상태여야 된다 라는 뜻이야. 말 그대로 수정하겠다는 뜻이야. 이 modify가 들어간다는. 그리고 마지막에 db save changes 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면은 요 딱 두 줄만 작성을 해도 이제 수정이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앞서 그 인서트 쿼리와 동일하게 이렇게 엔트리 안에 이런 식으로 길게 작성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권장을 하지 않는 게, 이 엔트리가 db.entry 괄호 해놓고 또 state는 modify 한 게 너무 좀 긴 명령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분리, 데이터 변경할 그 객체에 대한 분리로 이렇게 작성하는 것만 그걸 권장을 할게.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한다. 그래서 실제 업데이트 쿼리는 요 단 두 줄이면 충분하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한번 수정이 들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 이번에도 여기 34번째 줄에 클릭을 해놓고 F9번을 눌러서 중단점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디버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래서 디버깅. 자, 걸렸지? 일단 유저는 정상적으로 birthday는 널이지만 그냥 뭐 유저 1번이 있고 장길동이라는 게 내용이 있지. 그래서 여기서 한번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 아직까진 변하지 않았어. 아직까진 변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F10번 눌러줘서 요 다음 번쯤 넘어갔고, 그래서 여기까지도 아직 변함이 없어. 왜냐하면은 이 디버깅에서 여기서 딱 걸렸을 때 이 안에 있는 명령이 처리가 된 상태가 아니라 처리가 되기 이전 상태야. 이제 이 명령을 진입하기 일보 직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 고침 눌러도 변함이 없지. 근데 여기서
F10번 누르면 이제 끝으로 가게 되는데, 그럼 이때 이제 Save Changes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 고침 눌러서 하면 장길동 널 생년월일이 불분명한 장길동이라는 사람이 장길동이라는 이름으로 수정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손쉽게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을 할 수 있다. 이 부분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리고 그러면 이 부분은 됐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 딜리트 쿼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딜리트 쿼리도 사실 간단한데 약간 뭐랄까, 우리가 평소에 그 딜리트 쿼리를 사용할 때 하는 개념이랑 약간 달라. 약간 다른데 한번 보자. 우리가 일반적인 그 MS SQL에서 딜리트 쿼리를 날릴 때는 딜리트 from인데 어느 테이블에서 할 것이냐 해서 유저 테이블을 이렇게 적지. 근데 이제 딜리트 from 유저라고 하게 되면 전체 유저를 날리는 전체 유저를 삭제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반드시 where절을 쓰게 되지. 이 where절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무언가를 지정을 할 때 where절을 쓰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유저 아이디가 예를 들어 2번인 사람 이런 식으로 적게 되지. 그러니까 이제 프라이머리 키 기준으로 식별이 가능한 식별자인 프라이머리 키 기준인 유저 아이디가 몇 번이냐에 따라서 삭제가 될 그 사용자가 결정이 지게 되는 거지. 근데 엔티티 프레임워크에서는 좀 특이하게 이 유저 아이디 프라이머리 키 값만 하나 가지고 있어서 삭제가 되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줘야 돼. 아까와 동일하게 자, 이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자. 이번에는 유저 아이디가 2번인 사람, 한글 이름의 홍길동이지. 이렇게 정의를 해준 다음에 db 그 다음에 이것도 동일하게 users 이렇게 해서 테이블 명을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remove라는 부분이 있어. remove라는 부분을 써서 그럼 이 remove 안에는 뭐가 들어갈까? 예측했겠지만은 우리가 삭제하려고 하는 그 특정 사용자 한 명을 사용자 한 명을 적는 거지. 그 사용자 한 명은 여기에서 우리가 선언을 해놨지. 유저 넘버가 유저 아이디가 2번인 사람. 그래서 이 유저를 한번 적어주도록 할게.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여기서 동일하게 한번 중단점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 자, 그 F5번 눌러서 디버깅 시작 해서 리무브 들어갔어. 리무브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3명이지. 그 다음에 리무브를 넘었어. 그래서 끝으로 갔다 그러면 어때? 삭제가 안 됐지. 자, 리무브도 동일하게 save changes라는 명령을 써야지, 그러니까 커밋이 되는 거야. 그래서 select 절 빼고는 insert, update, delete는 모두 다 db save changes라는 명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그냥 select 빼고 다 넣어야 되는구나 하고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어. 그래서 여기서 다시 디버깅 걸어서 이번에 정상적으로 이제 db save changes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 그래서 여기서 F10번 이렇게 넘기면 이런 식으로 마지막 절로 갔을 때 한번 리프레시 하면 자, 2번 아까 이전에 데이터의 그 한글 이름의 홍길동이 삭제가 된 걸 볼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삭제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딜리트 쿼리의 특징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딜리트 쿼리를 한번 작성을 해봤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늦어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할게, 이번 시간. 그래서 다시 복습을 하면은 엔티티 프레임워크에서도 MS SQL에서 자주 사용하는 네 가지 쿼리를 작성을 할 수 있다. 첫 번째 쿼리는 select 쿼리인데, select를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래서 이제 db.users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db 컨텍스트에서 특정 테이블 명만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은 dbset 해서 t 제네릭 dbset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걸로도 데이터베이스 사용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권장하진 않고 그냥 리스트 제네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 권장을 한다. 리스트 제네릭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자 할 경우에는 유저스에서 to 리스트를 한 번 더 적어줘야지 리스트 제네릭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만약에 이제 리스트 제네릭 말고 이제 퍼포먼스상 좀 느려도 되지만 클라이언트의 자원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IEnumerable 이 부분은 사용을 하는데, 단순히 db.users 이렇게 하게 되면은 dbset으로 리턴 타입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as enumerable 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IEnumerable generic t 타입의 IEnumerable 타입으로 반환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적는다. 이 부분. 그리고 이제 링크 투 SQL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는 추후에 배우겠지만 링크 투 SQL 통해서 쿼리문을 작성을 하게 되면은 iQueryable이라는 리턴 타입이 타입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빠르지만 서버 자원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이 부분 알고 있으면 됐고, 그래서 이제 select 절은 이렇고, insert 절은 이렇게 db. 특정 테이블명 add 해서 추가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객체를 여기다 담아주고, 그 다음에 db save changes를 해서 커밋을 시행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인서트 된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문은 db.entry 해서 여기 엔트리 안에다가 우리가 수정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번호가 담긴 어떤 사용자의 객체형으로 넣어주고, 그 상태가 modify 한 상태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자동적으로 수정이 들어간다. 단 마지막에도 동일하게 db.save changes라는 명령을 꼭 넣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delete 쿼리 같은 경우에는 웨어절을 통해서 이렇게 특정 번호를 지정을 해서 사용자를 삭제를 하는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어떠한 유저가 있고 그 유저의 번호, 프라이머리 키가 이 번호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해준 다음에 이 유저라는 선택된 객체를 여기 users.remove 안에다가 유저라고 작성을 해서 db save changes라고 해줘야 이제 삭제 쿼리가 들어가게 된다. 이 부분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래, 이제 긴 시간 이제 기본적인 엔티티 프레임워크의 기본적인 쿼리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IEnumerable, iQueryable 이 부분도 잘 숙지를 하고 있으면 앞으로 이제 엔티티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ASP.NET Core, MVC 이 부분 작성할 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 하지만 다음 시간에도 그 링크 쿼리식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할 거고, 다음 시간에도 링크 투 SQL? 아니다. 다음 시간까지만 하여튼 내가 링크를 너가 이제 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그래서 이제 이런 설명이 데이터베이스만 잘 돼도 웹사이트는 그냥 개발한 건 그냥 따라오기 때문에 어찌됐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반영을 해서 쭉 강의를 하도록 할게. 긴 시간 강의 듣느라 고생을 했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서 강좌를 진행하도록 할게. 고생했다. 다음에 봅시다.